여몽전쟁 2부, 삼별초, 끝까지 싸운 자들 1부에서 우리는 여몽전쟁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백성들만 남아 싸워야 했습니다. 노비 출신 승려 김윤호는 몽골 사령관 살리타이를 죽였습니다. 충주 백성들은 70일 동안 성을 지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고려는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해마다 쳐들어왔습니다. 고려 땅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제안했습니다. 항복하면 고려를 인정해주겠다. 2부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쟁 중에 사라진 문화유산, 그리고 전쟁 중에 만들어진 기적, 8만 대장경, 결국 내려진 항복 결정, 그리고 항복에 반대하며 끝까지 싸운 사람들, 삼별초,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몽전쟁 2부, 삼별초 끝까지 싸운 자들, 한 장. 불타는 문화유산.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고려의 문화유산이 사라져갔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고려의 정신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사찰을 불태웠습니다.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서적을 불태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화가 한순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손실이 있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산 경주에 있던 사찰이었습니다. 신라 최대의 사찰,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절이었습니다. 황룡사가 세워진 것은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553년에 짓기 시작해서 569년에 완공됐습니다. 무려 16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황룡사 안에는 9층 목탑이 서 있었습니다. 이 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졌습니다. 645년의 일입니다. 왜 9층 목탑을 세웠을까요? 당시 신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고승자장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방법이 무엇인가? 자장은 대답했습니다.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십시오. 9층은 신라를 위협하는 9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탑을 세우면 그 나라들이 항복할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자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를 초청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완공된 9층 목탑은 장관이었습니다. 높이가 약 80m, 현대의 25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탑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없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 탑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탑이 서 있는 한 신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탑이 세워진 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신라인들은 확신했습니다. 9층 목탑의 힘이다.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진 뒤에도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려인들도 이 탑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신라의 유산이지만 한반도의 자랑이었습니다. 탑이 세워진 지 600년. 황룡사 9층 목탑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도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버틴 기적의 건축물. 그런데 1238년 몽골군 3차 침입 때 몽골군이 경주를 공격했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옛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경주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목탑에 불이 붙었습니다. 600년을 버틴 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탑이었기에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2층으로, 3층으로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탑이 불탔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룡사 9층 목탑은 재만 남았습니다. 600년 역사가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황룡사 자체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본당도 승방도 회랑도 모두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이 강화도에 전해졌습니다. 고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룡사가 불탔다고? 9층 목탑이 사라졌다고? 백성들도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조 대장경. 대장경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경전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담긴 책입니다. 경전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한역 대장경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차례 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도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고려 현종 때의 일입니다. 1011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2차 거란 침입입니다. 거란군은 개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현종은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대장경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란군이 물러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급 문제, 고려군의 저항, 전염병,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란군은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믿었습니다. 부처님의 힘이다. 발언의 효험이다. 현종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장경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조 대장경입니다. 초조는 처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고려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초조 대장경은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약 6천여 권에 달하는 분량, 수십만 장의 목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었습니다. 부인사는 팔공산에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200년 동안 부인사에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이 대장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신성한 유산, 나라를 지켜주는 보물. 그런데 1232년 몽골군 2차 침입 때 몽골군이 대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부인사도 공격당했습니다.
몽골군은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초조 대장경이 불에 탔습니다. 6천여 권의 경전, 수십만 장의 목판, 200년의 역사 모두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초조 대장경의 소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는데 그 대장경이 불에 탔습니다. 고려인들은 절망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몽골군은 의도적으로 사찰을 불태웠습니다. 단순히 파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려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불국사, 신라 경덕왕 때 세워진 명찰입니다. 석굴암과 함께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 몽골군은 불국사도 불태웠습니다. 분황사,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진 사찰입니다. 분황사 석탑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분황사도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석탑은 살아남았지만 사찰 건물들은 불탔습니다. 가문사, 기림사, 골굴사, 경주 일대의 수많은 사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전국의 사찰이 불탔습니다. 수백 년 된 불상들이 녹아내렸습니다. 경전들이 재가 됐습니다. 승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려의 불교 문화가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대장경이 불에 탔다면 다시 만들면 된다. 더 훌륭한 대장경을 만들면 된다. 이것이 8만 대장경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8만 대장경의 기적. 1236년 고려 조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장경을 다시 만들자. 초조 대장경이 불에 탔으니 새로운 대장경을 만들자.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대장경을.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매년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정도 바닥이었습니다. 군사 비용으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경을 만든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대장경을 만드나? 그 돈과 인력으로 군대를 키워야 하지 않나?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대장경을 완성하면 몽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미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장경을 만든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인들에게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대장경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책임자로는 이규보가 임명됐습니다. 이규보는 고려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동명왕편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대장경 제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로 적은 부처님의 말씀이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장경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경은 목판에 새깁니다. 글자를 나무에 조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단단해야 합니다. 너무 무르면 글자가 제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오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결이 고와야 합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나무, 3번 나무와 돌배나무가 선택됐습니다. 전국에서 3번 나무와 돌배나무를 베어 모았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나무를 가공해야 합니다. 먼저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왜 바닷물일까요? 바닷물의 소금 성분이 나무의 수분을 빼줍니다. 벌레가 먹지 않게 해줍니다. 나무가 썩지 않게 해줍니다. 바닷물에 얼마나 담가두었을까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꺼내서 말렸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나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건조시켰습니다. 얼마나 말렸을까요? 또 3년입니다. 나무를 준비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동안 나무만 준비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무너져가는 와중에 6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인내심이었습니다. 나무가 준비되면 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글씨를 새겼습니다. 글씨를 새기는 작업,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장경에는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을까요? 약 5,200만 자, 5,200만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한 글자씩 손으로 새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칼로 파서 새겼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목판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도 일정해야 합니다. 글자의 깊이도 일정해야 합니다. 글자의 간격도 일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승려들이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승려, 손재주가 좋은 승려, 집중력이 뛰어난 승려, 그들이 대장경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승려들은 어떻게 작업했을까요? 먼저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신성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새기고 절을 한 번, 또 한 글자 새기고 또 절을 한 번. 일각삼배, 한 글자에 3번 절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매 그 글자마다 3번 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작업했다는 뜻입니다. 작업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하루에 고작 몇십 글자, 빨리 새기면 실수합니다. 천천히 정성껏 새겼습니다. 5,200만 글자를 이 속도로 새겼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6년. 1236년에 시작해서 1251년에 완성됐습니다. 16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전쟁 중에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와중에 목판의 수는 총 몇 장일까요? 81,258장. 8만 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고려 대장경 또는 제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제조는 다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초조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 그 규모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8만 대장경은 경이로웠습니다. 글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16년 동안 수천 명이 작업했는데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품질 관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탈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5,200만 글자 중에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현존하는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합니다. 중국의 대장경보다 정확합니다. 일본의 대장경보다 정확합니다. 학자들은 8만 대장경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대장경이라고 평가합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려인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770년이 지난 지금도 경상남도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은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대단합니다. 15세기에 지어졌습니다. 6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환기 시스템입니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창문은 크고 위쪽 창문은 작습니다. 앞쪽 창문과 뒤쪽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목판이 썩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600년 전 조상들이 만든 자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에어컨도 없고 제습기도 없던 시대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8만 대장경은 770년을 버텼습니다. 지금도 선명한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보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만들어진 기적. 고려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유산. 그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되었지만 몽골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소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장경을 완성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고려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세장, 무너지는 고려, 1250년대. 여몽전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고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농토의 대부분이 버려졌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논밭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수확하기 전에 몽골군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몽골군이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지 않으면 불태웠습니다.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쌀이 없으니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풀뿌리도 없으니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없으니 흙을 먹었습니다. 관음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흙입니다. 물론 영양분은 없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시체를 먹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시체의 살을 뜯어 먹었다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버티지 못합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의원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전쟁 전 고려 인구는 약 500만에서 700만 명, 전쟁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몽골군은 침략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몽골 병사들의 아내나 첩이 됐습니다. 장인들은 몽골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한번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향과 영원히 이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전쟁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강화도는 어땠을까요? 강화도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바다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강화도에 단 한 번도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의 귀족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이 펼쳐졌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에 올랐습니다. 귀족들은 시를 짓고 바둑을 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시체를 먹을 정도로 절박한데 강화도 귀족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는 왕이 무신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쥐고 있는 것이 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오면 왕이 다시 권력을 차지할 것입니다. 무신들의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은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몽골에게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작 싸우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안전한 섬에서 놀면서 백성들에게는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249년 최후가 죽었습니다. 아들 최항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최항도 아버지처럼 항전을 고집했습니다. 1257년 최항이 죽었습니다. 아들 최희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최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능력이 없었습니다. 권력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1258년 최희가 살해당했습니다. 부하 김준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최충원, 최후, 최항, 최애 4대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 6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최씨가 사라지자 권력은 김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68년 김준도 살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면이라는 자가 죽였습니다. 이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70년 이면도 죽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정치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고려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장, 쿠빌라이와 항복 결정 1259년 몽골 황제 몽케칸이 죽었습니다. 몽케칸은 칭기즈칸의 손자였습니다. 호전적인 황제였습니다. 중국 남송을 정복하려다가 전쟁터에서 병사했습니다. 몽케칸이 죽자 몽골 제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쿠빌라이가 이겼습니다. 1260년 쿠빌라이가 새 황제가 됐습니다. 쿠빌라이 그는 칭기즈칸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의 유목민이었습니다. 평생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정복하고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칭기즈칸의 방식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인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학과 중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국을 경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무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종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고려가 항복하면 고려를 인정해주겠다. 왕실을 유지해주겠다. 내정에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겠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몽골이 정복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나라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황제는 자살했습니다. 왕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라즘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왕은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됐습니다. 러시아 공국들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치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게는 왕실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왜 쿠빌라이는 고려에 관대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려의 저항이 너무 끈질겼습니다. 3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매번 쳐들어가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의 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로서도 지쳐 있었습니다. 둘째, 쿠빌라이에게는 더 큰 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벌. 쿠빌라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남송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일본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일본을 정복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몽골인들은 바다를 몰랐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배를 탈 줄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고려는 바다를 알았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수군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협력이 있으면 일본 정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고려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협력 파트너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고려 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쿠빌라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하는가? 항전파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싸웠다. 이제 와서 항복하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화친파는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쿠빌라이의 제안은 그나마 좋은 조건이다. 왕실을 유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항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씨 정권은 항전을 고집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씨가 무너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다시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고종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259년 고려 태자전이 몽골로 갔습니다. 훗날 원종이 될 사람입니다. 태자는 쿠빌라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쿠빌라이는 태자를 환대했습니다.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는 말했습니다. 고려가 항복하면 고려를 인정해주겠다. 왕실을 유지해주겠다.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 태자는 몽골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수도, 화려한 궁궐, 어마어마한 군대. 이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더 이상 싸워봤자 백성만 죽는다. 항복하는 것이 맞다. 태자는 쿠빌라이에게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고려는 몽골에 복속하겠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쿠빌라이는 약속했습니다.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고려 왕실을 유지해주겠다. 1260년 태자가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종입니다. 원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끝내자, 개경으로 돌아가자. 강화도를 떠나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것은 사실상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를 방어선으로 삼아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것, 몽골에게 항복하겠다는 것, 그런 의미였습니다. 1270년 고려 조정은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갔습니다. 38년 만의 환호였습니다. 1232년에 강화도로 갔으니 38년 동안 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쟁, 1231년에 시작된 전쟁, 39년 만에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5장, 삼별초의 결단 삼별초.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삼별초는 고려의 특수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원래는 야별초라고 불렸습니다. 야별초는 밤에 순찰하는 부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수도 개경의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정권 시대에 야별초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최충원이 야별초를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했습니다. 최충원의 권력을 지키는 친위대가 된 것입니다. 야별초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신의군. 신의군은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사람들, 그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몽골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라 몽골에 대한 증오가 강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 세 부대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습니다. 삼별초는 고려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정예 중의 정예, 무신정권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여몽전쟁 동안 삼별초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몽골군과 직접 싸웠습니다. 강화도를 지켰습니다.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겠다.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몽골에게 복속하겠다. 삼별초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싸웠다.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복이라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삼별초를 이끄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배중손. 배중손은 무신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습니다. 배중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조정이 항복해도 우리는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1270년 6월 삼별초가 봉기했습니다. 반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항전의 계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별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고려였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간 왕은 몽골에게 항복한 꼭두각시, 자신들이야말로 고려의 정통을 잇는 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중손은 강화도에서 왕족 한 명을 찾았습니다. 승화후 온, 고려 왕족이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배중손은 승화후 온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삼별초는 선언했습니다. 개경의 왕은 몽골에게 항복한 가짜다. 우리가 세운 왕이 진짜 고려의 왕이다. 우리가 진짜 고려다. 사실상 두 개의 고려가 생긴 것입니다. 개경의 고려, 원종이 다스리는 몽골에 항복한 고려, 삼별초의 고려,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은 항전을 계속하는 고려. 배중손은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도에 있으면 개경의 조정과 몽골 연합군에게 공격받을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진도, 전라남도 남쪽 끝에 있는 큰 섬입니다. 왜 진도였을까요? 첫째, 섬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와 같은 논리입니다. 몽골군은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섬으로 가면 몽골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도는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백길, 일본으로 가는 백길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무역을 통해 물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남쪽 백성들의 민심이 있었습니다. 여몽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남쪽이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쪽 백성들은 몽골을 증오했습니다. 항복에 분노했습니다. 삼별초의 항전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배중손은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1,000척이 넘는 배, 병력은 약 1만 명, 군인만 1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늙은 부모들, 그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총 인원은 수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강화도에 있던 재물과 식량도 실었습니다. 무기와 갑옷도 실었습니다. 역대 기록물과 문서도 가져갔습니다. 대규모 이동이었습니다. 1,000척이 넘는 배가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삼별초 함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폭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삼별초는 나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6장, 진도 용장성. 1270년 8월 삼별초가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섬에 내렸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안도했습니다. 일단 살았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배중손은 즉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용장성, 진도 북쪽 용장산에 성을 쌓았습니다. 삼별초의 새로운 본거지였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해자를 팠습니다. 망루를 세웠습니다. 창고를 지어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무기고를 만들어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삼별초는 진도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섬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완도, 노화도, 거금도, 진도 주변의 섬들이 삼별초의 세력권이 됐습니다. 남해안 일대가 삼별초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삼별초는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배를 이용해 이동하고 배를 이용해 싸웠습니다. 몽골군이 바다를 못 건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곧 방어선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외교도 시도했습니다.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함께 몽골에 대항합시다.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웁시다. 하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직 몽골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별초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개경의 고려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원종은 삼별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삼별초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당신이야말로 몽골에게 항복한 반역자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원종은 삼별초를 혼자서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삼별초는 고려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개경에 남은 군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종은 몽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별초를 진압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몽골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사실 몽골에게도 삼별초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고려가 항복했는데 삼별초만 계속 저항한다.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출동했습니다. 고려 관군도 합류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이 결성됐습니다. 총병력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함 160척, 대규모 원정군이었습니다.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이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삼별초는 맞서 싸웠습니다.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삼별초 수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가 너무 컸습니다. 삼별초 병력은 약 1만, 여몽연합군은 그 이상. 게다가 삼별초에는 전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 진짜 전투 병력은 훨씬 적었습니다. 연합군은 진도에 상륙했습니다. 용장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삼별초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항복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연합군이 성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배중손, 삼별초의 지도자. 그도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승화후온, 삼별초가 세운 왕, 그도 죽었습니다. 용장성이 함락됐습니다. 삼별초는 무너졌습니다. 진도항전 실패.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탈출한 병사들, 배를 타고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7장. 제주도 항파두리 마이너스 최후의 항전. 진도가 함락된 후 살아남은 삼별초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김통정. 배중손의 뒤를 이은 장수였습니다. 김통정은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도에서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울 수 있는 한 싸운다. 김통정은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병력은 약 1,000명 정도. 진도에서 1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71년 여름 삼별초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한반도 최남단의 큰 섬, 화산섬이라 지형이 험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김통정은 제주도 북쪽에 성을 쌓았습니다. 항파두리성. 항파두리는 지명입니다. 지금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일대입니다. 김통정은 이곳에 성을 쌓고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제주도의 화산석인 현무암으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항파두리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가 됐습니다. 삼별초는 다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주민들도 삼별초에 호응했습니다. 육지에서 온 삼별초를 환영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몽골에 대한 적개심은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병력은 고약 1,000명. 보급이 끊겼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올 곳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섬에서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삼별초는 버텼습니다. 1년, 1271년부터 1273년까지 거의 2년 동안 버텼습니다. 작은 섬에서 1,000명이 대제국에 맞서 2년을 버틴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1273년 4월, 여몽연합군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병력 1만 명 이상, 전함 160척 이상,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제주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삼별초는 해안에서 적을 막으려 했습니다. 상륙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1,000대 1만, 10배의 차이. 연합군은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항파두리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최후의 전투. 삼별초는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바다뿐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거나 여기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은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칼에 베어 쓰러지고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웠습니다. 김통정, 삼별초의 마지막 지도자. 그도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김통정은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적에게 잡히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1273년 4월 항파두리 성이 함락됐습니다. 삼별초가 전멸했습니다. 여몽전쟁의 진정한 끝. 1231년 시작된 전쟁. 42년 만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삼별초의 항전이 끝나자 고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원간섭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려 왕들은 몽골 황실의 사위가 됐습니다. 몽골 공주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고려의 내정에 몽골이 간섭했습니다. 자주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라 자체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실이 유지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버틴 덕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운 삼별초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8장. 삼별초가 남긴 것. 삼별초는 패배했습니다. 역사의 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저항 정신. 나라가 항복해도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무릎 꿇어도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패배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삼별초를 기억합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둘째, 몽골의 일본 원정 지연. 삼별초가 3년을 버티는 동안 몽골은 일본 원정을 미뤄야 했습니다. 고려 내부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별초를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몽골의 일본 원정은 삼별초가 진압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1274년 1차 일본 원정, 1281년 2차 일본 원정,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원정군이 일본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괴멸당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가미차제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보낸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삼별초가 없었다면 몽골은 더 일찍 일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준비도 더 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풍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삼별초의 저항이 역사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셋째, 오키나와 전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패한 후 일부가 탈출했다는 전설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키나와. 일본 남쪽의 섬입니다. 당시에는 류큐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습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바다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성을 쌓고 철을 다루었다. 농사 기술도 뛰어났다. 그들이 오키나와 문명의 기초를 세웠다. 학자들 중 일부는 이것이 삼별초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삼별초 중 일부가 제주도를 탈출해서 바다를 건너 오키나와까지 갔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 기술이 오키나와에 전해졌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삼별초의 후예가 오키나와까지 갔다면 그들의 저항 정신은 바다를 건너 계속된 것입니다. 진도에도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용장성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 서면 750년 전 삼별초가 싸웠던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항파두리 성터가 있습니다.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삼별초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 그들의 넋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삼별초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40년 전쟁의 교훈, 여몽전쟁. 1231년부터 1273년까지 42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 권력자들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백성을 버렸습니다. 안전한 섬에서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놀고 먹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목숨보다 자기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둘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김윤후. 노비 출신 승려가 몽골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충주 백성들은 70일을 싸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름 없는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고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진짜 지킨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셋째, 끝까지 싸운 자들을 보았습니다. 삼별초. 나라가 항복해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진도에서 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싸웠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넷째, 문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8만 대장경. 전쟁 중에 만들어진 기적. 16년 동안 5200만 글자를 새겼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 결과적으로 몽골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은 살아남았습니다. 770년이 지난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문화는 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영원히 남은 것입니다. 여몽전쟁, 40년의 기록, 고려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권력자들의 비겁함, 백성들의 용기, 끝까지 싸운 사람들, 전쟁 속에서 피어난 문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 자기 가족, 자기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여몽전쟁, 그 기나긴 싸움의 기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